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Objects as Points고 센터넷으로 흔히 더 알려져 있는 논문입니다. 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할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우선 애브스트랙트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흔히 사용되었던 오브젝트 디텍터들은 그 RCNN이나 욜로와 같은 그런 네트워크들은 일종의 오브젝트가 있을 만한 위치들을 후보로 여러 개를 잡아놓고 그 각각을 분류하는 식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그 후보가 되는 위치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굉장히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전처리나 그리고 후처리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각 바운딩 박스의 센터 포인트를 가지고 오브젝트를 나타내고 그것을 예측함으로써 위와 같이 별도의 후보들을 찾을 필요 없이 각 물체의 중간점만 찾으면 된다 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네트워크는 센터넷으로 이 센터넷의 특징은 엔드투엔드로 학습이 가능하고 빠를 뿐만 아니라 정확성도 그에 따라서 좋게 선보이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선 오브젝트 디텍션은 다들 아시다시피 이 그림과 같이 각각의 물체를 둘러싸는 타이트한 박스를 찾는 직사각형의 박스를 찾는 태스크입니다. 이 오브젝트 디텍션에 사용되었던 기존의 모델들은 크게 원 스테이지랑 투 스테이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원 스테이지 디텍터는 흔히 알려진 욜로, SSD, 그리고 레티나 페이스, 레티나넷 이 세 가지가 원 스테이지 디텍터로 가장 흔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아래에 있는 코너넷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발표하고 있는 센터넷의 전신이 되는 논문으로 이 논문 또한 원 스테이지 디텍터였고요. 투 스테이지와 원 스테이지가 가장 다른 특징은 원 스테이지는 그냥 인풋을 딱 넣었을 때 하나의 단일 네트워크에서 모든 예측까지 마치는 말 그대로 두 단계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 하나에서 예측까지 마치는 그러한 모델입니다. 원 스테이지 디텍터는 당연히 투 스테이지보다 속도가 더 빠르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으로는 정확도가 투 스테이지보다는 조금 더 떨어진다는 한계점이 있고요. 여기서 흔히 사용하는 방법은 앵커를 도입하는 것인데 이 앵커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각 피처 맵의 픽셀마다 그 특정 스케일이나 비율을 갖는 후보가 될 만한 박스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박스들을 그라운드 트루스와 매핑을 시켜서 이 앵커 단위로 학습을 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예측을 할 때도 이미지에서 피처맵 단위에서 뽑아낸 그 피처들을 앵커 단위로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투 스테이지는 RCNN 계열이 가장 흔히 알려져 있고요. 여기서는 스테이지 1과 스테이지 2로 크게 나뉘는데 스테이지 1에서는 리전 프로포절 네트워크라고 해서 그 물체가 있을 만한 위치를 박스로 찾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스테이지 2에서는 그 찾아낸 박스들을 가지고 일종의 동일한 사이즈로 리사이즈를 시킨 다음에 뒷단에서는 이 찾아낸 박스가 어떤 클래스에 해당하는지 분류하는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2 스테이지는 앞선 1 스테이지와 달리 박스를 찾아내고 찾아낸 박스를 분류하는 두 가지 단계로 구분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렇게 두 가지 역할을 하는 네트워크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속도는 다소 느리지만 성능은 훨씬 더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하고 있는 센터넷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원 스테이지에 해당하는 네트워크이고요. 그런데 기존에 아까 말씀드린 욜로나 SSD나 RCNN 계열의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픽셀 단위로
얻어낸 앵커를 바탕으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예측하게 되는 아웃풋이 이 그림에서 왼쪽과 같이 한 오브젝트에 대해서 여러 가지 후보 앵커가 파지티브 앵커로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오른쪽 그림과 같이 단 하나의 아웃풋만 추려내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과정이 NMS, Non-Maximum Suppression이라고 하는 후처리 기법을 흔히 사용합니다. 간략하게 이 기법을 말씀드리면 왼쪽과 같이 특정 물체에 대한 아웃풋 값들을 가지고 이 아웃풋에서 내림차 순으로 그 컨피던스가 높은 순에서 낮은 순으로 배열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가장 컨피던스가 높은 박스를 기준으로 다른 박스들과 IOU 값을 비교하면서 특정 스레시홀드보다 큰 IOU를 갚는 다른 박스들은 제거하는 과정을 거쳐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최종 아웃풋을 얻게 됩니다. 당연히 이러한 NMS는 그 네트워크 단에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후처리 포스트 프로세싱으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방법들은 엔드투엔드로 학습이 최종 아웃풋까지 불가능하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가장 큰 키포인트인 오브젝트를 포인트로 나타내는 것은 이 그림과 같이 각 물체의 중심점인 센터 포인트를 키포인트 에스티메이션으로 예측을 한 다음에 이 물체의 사이즈를 예측함으로써 최종적인 박스를 얻어내는 그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제안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가장 큰 장점은 아까 말씀드린 NMS와 같은 포스트 프로세싱이 필요 없이 네트워크를 한번 통과시키면 위의 그림과 같이 한 번에 모든 아웃풋을 얻어내서 최종 아웃풋까지 얻어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넷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오브젝트 디텍션이 아니라 3D 오브젝트 디텍션 그리고 멀티펄슨 휴먼 포즈 에스티메이션과 같은 다양한 태스크로 익스텐션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고요. 퍼포먼스를 먼저 보시면 욜로 V3, 레티나넷, 베스트 RCNN과 비교했을 때 인퍼런스 타임은 더욱 빠르고 퍼포먼스에 해당하는 AP 스코어는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토치 오피셜 코드도 GitHub에 공개되어 있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레포를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으로 들어가면 우선 이 그림이 익숙하지 않은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일단 키포인트 에스티메이션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포인트 에스티메이션은 이 왼쪽 그림과 같은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각 포인트가 어떤 좌표에 위치하고 있는지 찾아내는 그런 태스크인데요. 이 태스크는 최근 들어서 사용되는 방법은 이 x, y를 리그레션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있는 그림처럼 힙맵 베이스로 학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히트맵은 그 각 랜드마크마다 백그라운드는 제로 값을 가지고 그 랜드마크의 위치인 피크가 값이 1을 갖고 그 중심으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의 커널을 만들어서 다음 그림과 같이 일정의 원 형태의 힙맵을 만들고 총 C개의 키포인트가 있을 때 그렇게 되면 총 C개의 랜드마크가 있을 때 총 C개의 히트맵을 만들어서 이 히트맵을 바탕으로 예측된 히트맵과 그라운드 트루스의 히트맵의 차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측된 히트맵이 이렇게 된다면 여기서 피크 값을 얻어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좌표를 얻어내게 됩니다. 여기서 이 아래 수식을 보시면 인풋 이미지가 W 곱하기 H의 사이즈를 가질 때 아웃풋은 그보다 작은 R분의 W 곱하기 R분의 H를 갖게 되는데
여기서 R은 아웃풋 스트라이드로 인풋과 아웃풋의 그 사이즈의 레이시오를 의미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인풋이 256이면 예측한 hit맵은 64라고 치면 여기서 아웃풋 스트라이드는 4로 결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4를 사용하는 것이 관습적으로 그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이 모델에서 사용한 로스 펑션은 그냥 일반적인 포컬로스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포컬로스는 다들 아시겠지만 레티나넷에서 클래스 임발란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된 비교적 간단하지만 좋은 성능을 보였던 로스 펑션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혹시 네. 그라운드 트루스의 hit맵은 어떻게 생긴 건가요? 그냥 한 점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인 건가요? 아니요. 그라운드 트루스도 히트맵으로 만들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빨간 점을 원래 어노테이션에는 x, y의 좌표 값으로 어노테이션이 되어 있잖아요. 네네. 그 어노테이션된 좌표 값을 가지고 원래 전부 다 제로 값으로 채워져 있는 어레이를 만든 다음에 이미지를 만들고 그 x, y에 해당하는 점을 중심으로 가우시안 필터를 씌워서 이 그림과 같이 일종의 원 형태의 히트맵을 그라운드 트루스로 사용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센터넷에서 그 네. 가운데 점 센터 포인트를 프리딕션 하는 거에 포커스를 둔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그 박스의 각 박스의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 그런 거는 따로 리그레션을 통해서 가는 건가요? 네네. 그거는 별도의 채널을 두어서 리그레션을 하게 되는데 그 해당 부분은 뒤에 발표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발표로 넘어가면 여기서 오프셋이라는 것을 사용했는데 이것을 사용한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풋과 아웃풋의 사이즈가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인풋이 256이고 아웃풋이 64라고 쳤을 때 이때 아웃풋 스트라이드가 4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원본 사이즈에서 예를 들어 100 곱하기 100,50이었던 좌표가 64 by 64인 아웃풋으로 매핑을 시킬 때 이 매핑 시킨 점은 정수값으로 표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원본 사이즈인 256으로 복원할 때 정수값과 소수값 사이에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히 맞출 수 없다라는 한계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 픽셀 단위로 이 에러를 나타내는 오프셋을 예측하는 에러 로스를 별도로 두었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아까 질문사항에 대한 그 사이즈에 대한 프리딕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오른쪽 아래 그림과 같이 레프트 탑 포인트가 x, y고 right bottom 포인트가 x2, y2일 때 센터 포인트는 평균 각 x와 y의 평균 값이고 사이즈는 x의 차이 그리고 y의 차이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픽셀 단위로 아까 힙맵을 예측한다고 했는데 단순히 이 센터 포인트만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센터 포인트를 중심으로 하는 오브젝트의 사이즈도 예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포인트들을 바탕으로 얻어낸 사이즈인 sk를 그 sk 값을 x와 y로 나누고 이 x와 y를 별도의 채널로 두어서 그 채널도 리그레션 하는 아웃풋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웃풋에 에러 로스를 둬서 그 로스를 줄이도록 학습이 되었고요. 그래서 조금만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시계의 여기 그림에서 시계의 아웃풋을 예측하려고 할 때 그렇게 되면 원래 아웃풋 힙맵은 R분의 W 곱하기 R분의 H인 힙맵이 채널이 C만큼 있는 건데 여기 C 채널에다가 두 개의 채널을 더 줘서 그 두 개의 채널은 X 사이즈, Y 사이즈 각각을 리그레션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채널 두 개가 더 들어가고 그 채널을 바탕으로 물체의 중심점을 예측하고 다시 사이즈를 얻어내서 전체적인 박스를 얻어내게 됩니다. 최종적인 로스 펑션은 맨 처음에 말씀드린 포컬러스의 방금 에러 로스였던 사이즈를 나타내는 로스 펑션과 마지막으로 픽셀이 정수값으로 바뀌면서 발생되는 손실을 보완해주는 오프셋 로스 펑션 세 가지 텀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프셋도 x, y로 나타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c 플러스 4, 여기서 4는 두 개는 사이즈에 해당하는 x, y고 나머지 두 개는 오프셋에 해당하는 x, y가 포함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예측을 어떻게 하냐라고 봤을 때 예측이 힙맵으로 되었을 때 그 힙맵에서 피크에 해당하는 점 x, y를 얻어내게 됩니다. 이 x, y가 있을 때 그 다음에 사이즈와 오프셋에 해당하는 채널의 값들을 보면 여기 이 델타 값을 얻어낼 수 있고 그 오프셋에 해당하는 델타 값을 얻어낼 수 있고 또 사이즈에 해당하는 W와 H 값을 얻어낼 수 있으니까 센터 포인트인 x, y의 델타 값과 WH를 적절하게 연산을 해주면 최종적인 박스 로케이션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이 채널과 관련된 부분으로 질문이 있을까요? 그 채널 관련된 건지 모르겠는데 그 이제 P 해치 자체가 각 클래스의 probability잖아요. 아닌가요? 그 클래스마다 예측을 하는 건가요? 제가 지금 이해를 잘 못해서 이게 아까 러스 그 앞장에 보면 네. 이게 지금 보면 점이랑 뭐 중심점이랑 사이즈랑 그냥 오프셋을 이제 러스로 하는 건 알겠는데 네. 그러면은 물체 간의 그런 이제 클래스를 구분하는 그런 거는 러스에 없는 건가요? 그거는 지금 여기 그림을 보시면 네, 일단 오프셋이랑 사이즈는 제외하고 생각을 하시면 네, 이 총 C개의 힙맵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그리고 그 각각의 힙맵은 각 클래스를 나타내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 첫 번째 힙맵만 주목을 했다면 이 첫 번째 힙맵은 이 사람의 왼쪽 손을 나타내게 되겠죠. 네. 그리고 이 첫 번째 힙맵은 왼쪽 손 클래스에 해당하는 키포인트를 에스티메이션 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아웃풋으로 내뱉게 됐을 때 그러면 이 모델이 정상적으로 잘 작동을 한다면 여러 채널 중에서 첫 번째 채널만 이 부분에 힙맵이 찍혀 있게 되겠죠. 네, 네. 그래서 이 마지막 힙맵은 보시다시피 오른쪽 손에만 힙맵이 네. 피크가 찍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니까 이것은 픽셀 단위로 픽셀 바이 픽셀로 로스가 들어가는 거라 그냥 일종의 MSE를 전체 힙맵 아웃풋에다가 한 번에 연산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말하는 클래스는 사람인지 뭐 다른 사람, 그러니까 사람의 관절인지 아니면 동물의 관절인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절 위치가 클래스가 되는 거군요. 그게. 그러니까 레프트 리스트가 하나의 클래스고 라이트 리스트가 하나의 클래스고 결국 마지막 오른쪽에 있는 에스티메이티드 포즈에 저 나타내진 저런 많은 점들이 각각 서로 다른 클래스가 되는 건가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 클래스는 정해져 있나요? 혹시?
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저희가 발표하고 있는 오브젝트 디텍션이 아니라 키포인트 아, 에스티메이션이어서 키포인트. 네, 이렇게 나타나져 있는데, 네, 다른 그림을 통해서 다시 정리해드리면 이 왼쪽 그림이 있다고 칠 때 이 왼쪽 그림은 여기 동물이 있고 오른쪽에 사람 두 명이 있잖아요. 네, 네, 간단하게 해서 예측하려는 타겟이 애니멀이랑 펄슨만 있다고 칠 때 그러면 C가 2가 되겠죠? 네, 네. 그렇게 될 때 이 모델이 예측한 아웃풋 값은 어떻게 되냐면 C가 2일 때 예를 들어 첫 번째 채널이 펄슨에 해당한다고 하면 전체 백그라운드는 제로이고 이 두 사람의 센터 포인트에 해당하는 두 곳에만 피크가 찍히게 됩니다. 아, 그래서 이 찍힌 각각의 피크에서 그 나머지 4개의 채널 값을 바탕으로 이 오브젝트 전체를 얻어낼 수 있는 거고 C가 2일 때 나머지 채널은 애니멀에 해당하는 채널이니까 그 히트맵은 나머지는 다 제로인데 이 동물에 해당하는 센터 포인트만 가우시안 필터가 쓰여진 형태로 힙맵이 만들어져서 이 중심점을 바탕으로 마찬가지로 나머지 4개의 채널의 옵셋과 사이즈를 얻어서 최종 박스를 얻어내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연산을 통해서 아웃풋을 얻어내는 방법이고요. 이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릴 건데 여기서 뭐 어떤 옵티마이저를 쓰고 로스를 쓰고 에폭을 얼마로 두고 그런 거는 실지 않았고 그건 논문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걸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발표에서는 어떤 네트워크를 사용했는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총 4개의 네트워크를 사용하였는데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아워글래스 모델은 일단 이 아워글래스를 기억해 두시면 좋은 이유가 현재 키포인트 에스티메이션의 대부분의 모델이 이 아워글래스를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그멘테이션에서 유넷과 같은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아워글래스는 모래시계라는 의미인데 그림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일종의 모래시계 형태로 모듈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각각 아워글래스 모듈을 뜯어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유넷과 비슷한 느낌으로 각각의 아워글래스 모듈이 이해하시면 되는데 유넷과 달리 여기 중간중간에 그 스키 커넥션 부분에 별도의 컨볼루셔널 블락이 들어가 있다라고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워글래스를 조금 더 크게 보면 인풋 사이즈를 4분의 1 사이즈로, 즉 아웃풋 스트라이드를 4로 피처맵을 줄인 다음에 이 아워글래스 각각의 모듈을 여러 개의 스택으로 쌓아서 네트워크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 논문에서는 2개의 스택만 사용했다고 하고요. 이 아워글래스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꽤나 컴플렉시티가 높은 모델이지만 성능 면에서 좋은 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모델을 바탕으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다들 아실 레지넷을 백본으로 두고 네트워크를 만든 것인데 레지넷 뒷단에다가 3개의 업컨볼루셔널 네트워크를 두어서 최종 힙맵 아웃풋을 예측하도록 한 비교적 간단한 네트워크이고요. 여기서 기존 레지넷과 다른 부분은 각각의 업 컨볼루셔널 이전에 디포머블 컨볼루션 레이어를 뒀다는 것인데 혹시 들어보신 분이 계실 수도 있지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디포머블 컨볼루션은 최근 들어서 꽤 주목을 받고 있는 방법인데 기존에 저희가 사용하였던 3 곱하기 3 커널을 이용한 컨볼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 중심 센터 포인트가 있을 때 이 센터 포인트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리고 마이너스 1, 0 이런 식으로 딱 중심으로 둘러싸고 있는 3 곱하기 3의 위치만 리셉티브 필드로 두고 연산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디포머블 컨볼루션의 아이디어는 굳이 왜
특정 픽셀을 중심으로 3 곱하기 3 지정된 위치만 봐야 되느냐?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아이디어에서 출발을 해서 이 어떤 위치에서 픽셀 값을 얻어내서 연산을 할지를 별도로 학습을 하게 하여서 그림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원래 3 곱하기 3이라면 초록색에서 값들을 얻어왔겠지만 학습을 마치니까 다음과 같이 다양한 픽셀 값 위치에서 값을 얻어서 컨볼루션 연산을 하게 된다. 그런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별도의 파라미터가 추가가 되어서 모델의 컴플렉시티는 다소 높아질 수 있지만 성능 면에서 이점을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디포머블 컨볼루션을 최근 들어서 많이 사용하려고 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DLA라는 네트워크도 사용하는데요. DLA는 Deep Layer Aggregation으로 그림을 보시면은 흔히 쉽게 이해하실 것 같은데 여러 가지 계층을 쌓아서 네트워크를 만들고 또 이전의 아웃풋을 계속 끌어와서 사용했다라는 정도의 특징이 있는 네트워크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디포머블 컨볼루션을 각 업샘플링 레이어 전에 사용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네 가지 네트워크라고 한 나머지는 그 레지넷을 어떤 숫자만큼 쌓았느냐이고요. 이러한 기본 백본을 가지고 학습을 하였을 때의 결과입니다. 여기서 주목하실 부분은 이 FPS인데요. 제가 봤을 때 이 레지넷 18이 FPS가 142가 나왔다는 것은 꽤나 놀라운 퍼포먼스가 아닌가 싶어서 조금 하이라이트를 해보았고요. 여기서 별도로 제가 기록해 놓은 것은 NAFMS인데 그 디텍션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 퍼포먼스를 따질 때 단순히 그냥 인풋을 넣고 예측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풋을 넣은 결과도 예측을 해보고 또 인풋 이미지를 플립시킨 다음에 얻어낸 결과와 원본과 그 두 가지를 에버리지 시켜서 예측하는 플립 테스팅도 해보고 또 멀티 스케일로 인풋을 바꾸어서 예측해보는 그러한 예측도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진행해보게 되는데요. 당연히 이러한 다양한 어그멘테이션을 이용해서 테스트를 하면 퍼포먼스는 높아지겠지만 레이턴시나 FPS 측면에서 적자를 보기 때문에 이거를 적절히 밸런스를 맞추고 진행해야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최종 결과인데요. 이 센터넷이 DLA랑 아워글래스를 사용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근데 여기서 표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이 센터넷이 기존의 오브젝트 디텍션 모델에 비해서 성능이 압도적으로 좋은 것도 아니고 FPS가 또 압도적으로 뛰어난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DLA 같은 경우에는 FPS는 빠르지만 성능 면에서 다소 단점을 보이고 있고 반면에 아워글래스는 FPS가 느려서 이 모델이 센터넷이 퍼포먼스 측면에서 뭔가 압도적으로 좋다라고 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아마도 이러한 이유로 이 논문이 특정 학회에서 리젝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비롯된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들. 그래서 컨클루션은 기존의 디텍션 모델들과 달리 각각의 오브젝트를 포인트를 바탕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를 제시하였고 NMS 포스트 프로세싱 없이 비교적 간단하고 빠르고 그리고 엔드-투-엔드로 학습이 가능한 네트워크를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표에서 자세히 다루지 않았지만 시계 다음에 4개의 채널을 예측할 때 그 4개의 채널의 사이즈나 옵셋이 아니라 뭐 포즈, 3D 오리엔테이션, 뎁스, 익스텐트 그러한 것을 나타내는 채널을 별도로 추가를 하면 그냥 간단하게 익스텐션을 해서 조금 더 와이드한 태스크에도 이 모델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Real-Time Object Recognition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다라는 컨트리뷰션으로 이 논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 어펜딕스로 각각의 네트워크에 대해서 추가를 해두었는데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피겨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혹시 질문 사항이 있으면 질문 받고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논문이 어브젝트 디텍션이랑 키포인트 추적이랑 거기 다 쓰이는 건가요? 키포인트 에스티메이션에서는 굳이 이 방법을 사용할 필요는 없고요. 이 논문을 크게 정리해보자면 오브젝트 디텍션을 할 때 키포인트 에스티메이션에서 하던 방법을 차용해서 아, 다른 태스크에 적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네, 그럼 네, 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네네. 그 오프셋 로스가 하는 게 정확히 뭐죠? 잠시만요. 그 여기서 혹시 인풋이랑 아웃풋 힙맵의 사이즈가 그 아웃풋 스트라이드에 의해서 달라지는 것은 이해를 하셨나요? 네네네네네. 저희가 네트워크를 짜게 될 때 당연히 피처 맵이 인풋 사이즈보다 작게 되는데 이 아워글래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인풋보다 4배 작은 피처 맵에서 네. 계속 아워글래스 모듈이 반복되어서 최종 아웃풋도 인풋에 비해서 4배 작은 힙맵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힙맵을 그라운드 트루스를 제너레이션 할 때 예를 들어서 이 인풋 이미지가 지금 100 곱하기 200이라고 쳤을 때 이 왼쪽 손에 해당하는 위치가 뭐 대충 10 곱하기 40이라고 쳤을 때 근데 저희는 이 10 곱하기 40을 힙맵에다 찍을 때는 원본 스케일이랑 똑같지가 않기 때문에 이 10 곱하기 40을 4분의 1 사이즈로 나눠서 2.5랑 10으로 힙맵에다가 찍어줘야 됩니다. 하지만 2.5라는 값을 저희가 x, y로 찍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그 2.5가 아닌 2를 사용해서 힙맵을 제너레이션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넘파이 어레이에서 저희가 인덱싱 할 때만 생각해봐도 이 가우시안 필터를 씌울 센터 포인트는 인티저로 인풋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손실을 예측하는 부분이 이 오프셋과 관련된 채널이고 여기서 에런 로스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이 마이너스 텀 괄호 쳐져 있는 부분이 정답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원래 P 로케이션이 있을 때 이 P 로케이션을 아웃풋 스트라이드인 R로 나누면 이 값은 플롯 값이 되겠죠. 근데 저희가 힙맵을 찍을 때 사용하는 이 P 위에 물결이 있는 것은 인티저이기 때문에 이 두 개 차이를 예측하게 되는 채널을 독립적으로 두어서 에러를 복원해주는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